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세 번째 시간이 왔는데, 아니, 장로님 요거. 고맙습니다. 오늘 딱 맞게 자료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이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 사망 이후에 그러한 이제 패권 쟁탈전을 거쳐서 요쪽 지방의 그리스 본토 지방의 안티고누스 왕조, 요쪽 시리아하고 요쪽 지방의 셀류코스 왕조, 그다음에 요 이집트 지방의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렇게 삼국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요때 이제 유대 지방은 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여기에 의한 지배를 계속 받습니다. 기원전 한 198년, 200년 이때까지 계속 여기에 지배를 받아요. 여기에 지배를 받는 동안 유대 지방은 조용합니다.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의 유대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냥 세금만 제대로 내면은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래서 유대는 요 시기에 대제사장 중심으로 대제사장이 어떤 종교적인 권한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권한을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면서 그냥 평화롭게 뭐 별일 없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이집트라는 요 자체가 좀 외래 문화에 좀 관대한 그런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조금 설명이 지난 시간에 부진했던 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접었는데 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죠? 요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 요 프톨레마이오스 여기에 2세 두 번째 왕된 분이 이제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뭐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발해가지고 이제 70인역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 거대한 지역을 통일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단일 언어권이라는 게 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라는 그 언어 하나로 이렇게 단일 언어권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구약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 동네에 거의 인구의 한 30-40%는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포로로 뭐 이쪽 저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아주 많이 옮겨 다녔죠. 그래서 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인역까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그동안 고생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조각조각을 하나하나 있는 거를 다 링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려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뭐 다 얘기해야 되나 어디서 잘라먹고 어디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이후로 BC 270년쯤이 이제 로마가 드디어 요 이제 삼국체제가 갖추어졌지요. 그죠? 요 삼국체제가 갖추어져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지도가 8번 지도였죠. 그죠? 제국의 디아도코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5개 국가에서 출발해가지고 3개 국가 안티고누스, 셀류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그냥 안티고누스 요쪽을 그냥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마케도니아라 그래버리고 셀류코스 요쪽을 리디아라 그럽니다. 리디아. 그 다음에
여기를 프톨레마이오스를 이집트라 그럽니다. 이집트. 예. 아, 시리아라 그래요. 리비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리아라 그래요. 요쪽 지역이 시리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 얘네들 둘이 이 북방왕하고 남방왕이라 그래요. 다니엘서에서 얘네들 둘이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는 게 요 유대 지역이 요쪽 지역이 아주 이 통로예요. 막 일로 갔다 하는 통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들이 해군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섬과 요 일대 막 요런 데를 이 사람들의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계속 싸워요. 이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고요. 그와 동시에 드디어 이제 로마가 이 자기네 이탈리아 땅을 통일을 완성을 합니다. 이탈리아 땅을 통일을 완성하고 이제 싹 해상 쪽으로 나오려고 딱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배 타고 나오려고. 그때 이제 여기에 카르타고라고 저번에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여기다가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랬죠. 요 카르타고하고 딱 부딪히는 거야. 카르타고가 이런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전부 다 식민지를 건설해서 중개 무역이나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고 이 동네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육지 정복이 끝나니까 일로 가려니까 못 가는 거야. 왜? 여 갈레아족이니 뭐 게르만족이니 이게 아주 야만인들 전투력이 강하거든요. 이게 일로 못 나가겠는 거야. 여기 알프스 산맥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로 나온 거야. 여기로 나왔는데 처음에 딱 부딪힌 곳이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딱 부딪힌 게 여기 시칠리아라는 요 섬입니다. 요 위치적으로 보면 그죠? 그 10번 지도 계속 보십시오. 지중해 전체 지도 하면서 10번 지도를 계속 보면 요 섬의 위치가 그죠? 기가 막힙니다. 요 지중해 지역에 거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중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칠리아라는 섬을 카르타고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일로 나오다 보니까 요 섬에 있는 원래 뭐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이 요 핀 들었다가 막 요 핀 들었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제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싸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번이나 싸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우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요거 두 명이 싸운 거를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포에니 전쟁. 1차 전쟁에서 로마는 그때까지 해군력이 뭐 없었어요. 변변치 못해. 근데 얘들은 배를 굉장히 잘 만들죠. 근데 로마가 굉장히 유연하고 그런 뛰어났던 게 그 1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까마귀 배라는 건데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옛날에 막 이렇게 충파 전법으로 막 쳐박아 가지고 빵꾸를 내 가지고 침몰시키고 그런 전법을 썼다 그랬잖아요. 로마는 그 배 앞에다가 이렇게 생긴 커다란 갈고리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오잖아요. 탁 내려가지고 콕 찍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다리 같은 길이 생기죠. 글로 육군들이 올라가가지고 배 위에서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생긴 게 까마귀 부리와 같이 생겨가지고 그걸 보고 까마귀 배라 그랬는데 그 배를 이용해서 아주 요 카르타고의 그 해군력을 무력화시키고 굉장히 해군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만으로 이긴 건 아닙니다. 뭐 가다가 태풍도 만나고 막 사건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포에니 전쟁을 이제 로마가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요 섬을 뺏어요. 요 섬을 뺏고 카르타고가 이 일대의 지배권을 로마한테 넘겨줍니다. 해군력도 이제 로마가 강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배상금을 뭐 한 3,200달란트를 먹였다 그러는데 뭐 1달란트가 은 한 26에서 32kg 정도 되는 양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달란트도
굉장히 비싸다 그러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 섬하고 이 섬도 로마가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때쯤에 이제 중국에서 진시황이 태어났다 그래요. 진시황 알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건설됩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죠?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다가 그 페르시아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 왕조를 다시 키우는데 이 동방의 절대 강자입니다. 나중에 로마가 엄청 커졌을 때도 이 사람들하고 탁 맞부딪히면서 더 이상 일로 못 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인데 아주 동방의 절대 강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포에니 전쟁이 또 터집니다. 2차. 그래서 얘들이 지중해 제해권을 잃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로 가가지고 히스파니아, 원래 여기 이렇게 자기들 식민지가 있었는데 여기를 엄청 키워요. 엄청 키워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부활하듯이 굉장히 다시 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뭐 세계사 시간에 한니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한니발 장군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카르타고에 이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이제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히스파니아 지금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를 데리고 넘는다 그러죠. 그죠? 코끼리 한 30마리 데리고 갔는데 다 죽었대요. 한 마리만 넘어갔대요. 어쨌든 수만 명의 병력과 그걸 이끌고 그 추운데 열을 눈밭을 산맥을 그저 넘어가가지고 내려갑니다. 그 이제 로마에서 난리가 난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얘들이 쳐들어오면 일로 쳐들어와야 되는데 일로 쳐들어온 거야. 근데 또 이 사람이 아주 전략 전술 이런 데는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가지고 여기 로마로 가지 않고 먼저 이런 데도 막 치고 다닙니다. 그 백전백승인 거야. 로마는 계속 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거의 이제 패망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근데 로마로 진격을 못 하는 거야. 로마로. 왜냐면 이 공성전을 해가지고 이 성벽을 깰 만큼 많은 병력은 아니야. 그거를 약간 그 숫자가 약간 적은 거를 전략 전술로 다 이제 하면서 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막시무스 파비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청야 전술이라고 이 지연전입니다.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도 그 비슷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밭에 불태워 보는 기라 음식거리 뭐 농작물 있던 거 우리가 미리 가가 다 불질러 뿌는 거야. 그러면 로마군이 한니발군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서 농사 지 가지고 식량 배급하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청야 전술이라고 이 들판을 깨끗하게 치아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게 지연 작전인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싸운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 파비우스라는 사람이 전투를 회피해버린 거야. 싸움은 안 하는 거야. 싸움을 안 하면서 해상에서 이쪽으로 보급이 오는 거를 또 로마 해군들이 계속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점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청야 전술로 시간을 벌어주면서 이제 한니발도 계속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로마는 병력을 막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칸나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이제 칸나이라는 곳에 요 지도에 보면 칸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만났는데 여기서 아주 세계 전쟁사에서 전설적인 전투가 나오죠. 쌈 싸먹기라고. 한니발 요쪽 군대가 카르타고 군대가 요런 식으로 원래 일자로 이래 놓는데 그죠? 이렇게 볼록하게 나요. 그럼 로마 부대가 이렇게 있죠. 그죠?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전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버티는 척 밀리는 척 하다가 요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로마 부대는 일로 계속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쌈이 싸지는 거야. 그러면서 기병대가 카르타고의 기병대가 로마 기병대하고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이기고 기병대가 다시 뒤에서 일로 쳐들어가니까 여기가 막혀 둥그렇게 쌈이 싸져 버리는 거야. 병력적으로는 로마가 3배 정도 많은데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움직일 틈이 없었다 그래요. 칼을 뭐 휘두르든지 뭐 해야 되는데 요래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완전 학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괴멸됩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 칸나이 전투가 아주 전쟁사에 있어서 아주 전략 전술의 그 교과서와 같은 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쌈 싸먹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강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죠. 끝까지 버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로 직접 진군을 못하는 거야. 그만한 병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니발의 최고의 라이벌이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로마에 나옵니다. 이 스키피오가 어떻게 했냐 하면 빈집털이라 그러죠. 빈집을 털러 가는 거야. 한니발의 카르타고의 주력 부대가 여기 있잖아요. 빈집 털러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빈집을 털러 가는 거야. 빈집을 털러. 스키피오. 빈집 털다가 여기도 이제 많이 하니까 또 일로 간 거야. 카르타고 본국에 빈집 털러 간 거야. 방어가 안 되잖아요. 서로 이제 누가 빨리 죽이냐 그 싸움이죠. 거기서 돌아가는 놈이 지는 거야. 거기서 돌아가는 놈이 지는 거야. 서로 멸망전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한니발이 군대를 다시 돌려서 일로 갑니다. 일로 가가지고 여기 자마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스키피오하고 한니발하고 붙었는데요. 뭐 자세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략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써먹어 버립니다. 얘가 쌈 싸먹기 전법을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는 로마가 이 카르타고를 쌈 싸먹어 버려요.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베어가지고. 그래서 이 2차 포에니 전쟁이 이제 로마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 2차 전쟁을 하면서 배상금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하죠. 50년 동안 1만 달란트 갚아라. 50년 동안. 그리고 요 카르타고 본토 이외의 모든 영토 다 뺏깁니다. 로마한테. 전쟁 금지.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니네 앞으로 전쟁하려면 우리 허락 받고 해. 너 전쟁하지 마. 전쟁 금지 당합니다. 그 나중에 여기 누미디아라는 왕국이 요 있는데 얘들이 계속 요 카르타고한테 깝죽대요. 그 카르타고가 참아요. 왜? 전쟁하면 안 되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야. 누미디아 왕국에서. 그래서 카르타고가 승질 나갖고 에이카고 싸워봅니다. 그 나중에 로마가 이걸 핑계 삼아서 3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또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카르타고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어쨌든 이때 한니발은 이 자마 전투 패배 이후로 카르타고에서 좀 집정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좀 다스리다가 이 셀류코스 일로 망명을 합니다. 요 뭐 내부 권력 투쟁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래가지고 로마가 또 한니발을 싫어하잖아요. 무서워하니까 도망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요 셀류코스하고 프텔라미에서 계속 싸워요. 둘이. 그래가지고 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뭐 여기에서 뭐 딸을 뭐 일로 혼인을 시켜가지고 뭐 보내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혼인 동맹하고 이런 게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또 바빌론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바빌론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물을 막 뺏어가고 막 그런 내용들도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이제 2차 포에니, 1차 포에니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이 포에니 전쟁을 하는 동안 여기 마케도니아, 그죠? 여기 있는 놈들이 또 요 카르타고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로마한테 막 깝죽대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때도 이제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힘들잖아요.
어쨌든 그걸 버텨내고 뭐 평화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카르타고를 아까 자마 전투 이후로 완전히 제압했다 그랬죠. 그죠? 제압하고 드디어 이제 이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 서부 지중해는 이제 로마가 천하 통일을 했고요. 동부에는 이 헬라 제국들이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딱 오면 요 딱 만나죠. 그죠? 그래서 로마하고 요 마케도니아하고 싸우는 거를 마케도니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그 지도 보시면요. 키노스케팔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키노스케팔라이라는 데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처음으로 로마의 부대하고 그리스는 팔랑크스라는 그런 부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창을 길게 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 팔랑크스하고 로마는 부대를 레기온이라 그래요. 레기온 대 팔랑크스가 처음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얘는 최첨단이야. 얘는 최첨단이고 얘는 이제 유행이 약간 끝나갈랑 말랑 하는 그런 거예요. 최첨단이 이기겠죠. 숫자는 얘가 적어도 얘가 이긴 거예요. 요 부대는 로마의 부대는 이렇게 던지는 투창이라 그래요. 그죠? 던지는 창을 한 사람당 2개씩 가지고 있고 칼 한 60cm 정도는 되는 단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 단검은 베는 용도라기보다 칼 끝이 그렇게 날카롭지는 못하고 약간 쇠몽둥이처럼 쇠몽둥이 찔러도 안 찔려. 그때 그런 칼이었다 그래요. 그건 글라디온이라는 하는 그런 칼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팔랑크스의 약점이 왜 앞으로는 천하무적인데 뭐 옆으로나 뒤로 들어오면은 답이 없다 그랬죠. 얘들이 이기는 거야. 얘들이. 그래서 요 팔랑크스가 처음으로 그 키노스케팔라이 전투에서 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기온의 유연한 소부대 간격의 요런 그런 것들이 요 팔랑크스의 그 정면에서만 싸울 수 있고 기동성이 좋지 않은 거를 격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 안티고누스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 지역과 요 소아시아에 요 정도 있던 모든 지배권을 포기했다 그러죠. 그리스가 그런 얘기 지난 시간에 해드렸죠. 요 중부 남부 요런데 순수 그리스 혈통들은 이 마케도니아 혈통 안 좋아한다 그랬죠. 계속 얘들은 막 독립운동 이런 거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어쨌든 모든 그런 어떤 자기들의 권한을 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얘들도 이제 거의 그걸로 이제 막이 내렸고요. 한편 또 여기 포텔레마이오스하고 셀류코스는 계속 이 유대 지역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 그랬죠. 계속 했는데 여기에 이제 파니움 전투, 요 파니움이라고 요 헤르몬산 그 밑에 딱 있어요. 파니움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 시대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 그런 동네죠. 근데 요서 전투를 해가지고 얘들이 이깁니다. 셀류코스 요 시리아가 얘들한테 이겨요. 그래서 이 지역의 지배권이 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타 문화에 대해서 조금 관대했기 때문에 세금만 잘 내면은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달랐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 셀류코스는 그때쯤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이 파르티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자꾸 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마가 점령했다 그랬죠. 결국은 셀류코스하고 로마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전쟁을 하는데요. 뭐 몇 번의 전투를 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이제 마그네시아라고 있죠. 그 지도에도 있습니다.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여기다가 미겨버립니다. 로마가. 잔인하죠. 그죠?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 요렇게 있어요. 서쪽 영토 다 포기해라. 이제 이리로 나오지 말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셀류코스가 패배하고요. 요 한니발이 여기로 망명해 있었다 그랬죠. 그죠? 한니발 내놔라. 그 이제 한니발이 그러다가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 아까 스키피오 장군이라고 여기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도 같이 따라오기는 했는데 둘이 다시 싸우는 그런 일을 기대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래요. 두 사람이 다시 붙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뭐 마케도니아 이런 데가 또 다시 뭐 반란 일으키고 제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요. 얘들하고 또 싸워요. 마그네시아 전투 이후에 셀류코스는 세력이 거의 다 꺾였습니다. 여 밀리고 이제 다 꺾이고 여기 폰투스라고 돼 있죠. 요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본도입니다. 본도. 요 페르가몬이라는 거는 버가모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 폰투스가 막 커져요.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 흑해 영역을 거의 뭐 다 이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합니다. 폰투스 왕국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셀류코스는 1만 5천 달란트를 갚아야 되니까 어디 털 데 없나 뭐 돈을 많이 모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막 털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하고 또 싸워가지고 얘들이 이깁니다. 셀류코스가 이 이집트를 점령해 버려요. 점령했는데 요 부텔레마이오스 얘들이 로마한테 SOS를 칩니다. 그 로마가 군대를 직접 파견한 것도 아니야. 그 사절단만 요로 배 타고 요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요 셀류코스 왕한테 이 유명한 일합니다. 막대기로 땅에다가 원을 동그랗게 그려주고 싸울래 돌아갈래 요 원에서 나오기 전에 결정해라 이렇게 합니다. 완전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얘들 로마한테 완전 압도적으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싸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래 싸워봤자 뭐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6.25 때 쓰던 전투기 가지고 현대 뭐 F-35 이런 전투기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모욕과 좀 굴복감을 느끼면서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왕이 이제 우리 목사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안티오쿠스죠. 그죠? 안티오쿠스 4세. 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신의 현현, 뭐 자기를 이제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안티오쿠스 4세 이 왕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폭정을 휘두르니까 에피마네스라고 사람들이 바꿔서 불렸다는데 에피마네스가 뭐 미친 사람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게 돌아가는데 유대에서 헛소문이 돌았는 거야. 얘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헛소문이 좀 돌아가지고 뭐 유대에서 또 잠깐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랬대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좀 기분이나 이런 게 안 좋았겠죠. 그래서 굴욕과 분노를 느끼다가 이 유대에다가 이제 그때부터 아주 강력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탄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이나 이런 데서도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박해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그리스식
뭐 건물이나 체육관 이런 거를 건설하고요. 대제사장을, 원래 대제사장이 혈통으로 이래 내려오는 건데, 그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대제사장직을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유대 역사상 요때 처음으로 대제사장직이 매관매직됩니다. 돈 주고 사버립니다. 이 대제사장직이 돈 많이 벌고 가장 세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도 1인자고 정치적으로도 대제사장이 1인자예요. 그 대제사장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면 그 해마다 들어오는 성금이나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이나 세금이나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매관매직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뭐 그 유대교의 경전 이런 게 발견되면 다 불태워버리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성전에다가 그 뭐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런 말이죠, 그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 피를 막 뿌리고 그랬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 돼지는 그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안 좋은 짐승으로 여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 유대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제 나눠드린 유대 그 하스몬 왕조의 영토, 그러면서 있죠. 11번. 여기 보면 유다 그 초록색 그 유다 되는 지역 왼쪽 꼭대기 보시면은 모디인이라는 지역에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요것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하스몬 왕조와 헤롯 가문의 등장. 이제 드디어 그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 하시딤이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싸워요. 이 하시딤이라는 말 뜻이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서 어떤 종교적인 자유와 율법의 회복을 목표로 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싸움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싸움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외래 민족들이 안식일날 가가 다 부사푸는 기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초로 안식일에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 율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때부터는 상대가 공격해 오면 안식일이라도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셀류코스 이 암만 좀 많이 망해간다 해도 정규 군사들이잖아요, 얘는. 이분들은 전부 게릴라야, 게릴라. 뭐 독립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산으로 들어가서 막 게릴라전하고 습격하고 도망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셀류코스가 물러나고 이제 독립을 쟁취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 제사장이 그렇게 싸우다가 그 셋째 아들, 거기 보면 이제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5명이 있고 그 셋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이제 제일 뭐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였대요. 마카비. 이게 망치라는 뜻이랍니다.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 마카비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뭐 마카비 왕조, 뭐 하스몬 왕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165년에 성전을 탈환해서요. 성전을 탈환해서 다시 이렇게 성전을 씻고 봉헌했다는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하고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8일의 기적이라고, 그 이제 촛대가 뭐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기름을 이어가지고 촛대에 불을 켜는데 하루치 기름밖에 안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살아 있었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 촛대가 원래 7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목사님 그 촛대 이름, 요
하누카의 촛대는 9개라고 합니다. 메노라. 그래서 요 하누카 촛대는 7개가 아니고 9개래요. 왜냐하면 이제 매일 한 개씩, 이 8일이라는 매일 한 개씩 의미하고, 하나는 이제 샤마시, 종, 뭐 내가 종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의미로 이제 촛대가 요 하누카에만 9개짜리 촛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의 그거를 계승해서 성전 탈환을 성공을 했는데, 이 물러났던 셀류코스 이 사람들이 또 재침입을 또 합니다. 재침입을 또 해가지고 거기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해가지고 그 마카비가 하던 거를, 자, 5째 아들 요나단이 물려받습니다. 요나단이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이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전투력은 별로 없어도 정치 외교술에 굉장히 능해가지고요. 그런 어떤 요 셀류코스 요 집안이 지금 다 망해가는 집안이라 가지고 안에 왕위 쟁탈전 이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요 붙고 저 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해가지고요. 정치적 타협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수복을 하고요. 대제사장으로 요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에 보면은 이 요나단이 스스로 대제사장 복을 입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임명을 받았다. 뭐 돈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몇천 달란트 뭐 이렇게 주고 임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임명을 받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요때 이제 그런 어떤 사독 계열의 전통이 무너지고 이 하스몬 왕가에서 그 제사장직을 가져왔다 그래요. 제사장직, 사독 계열의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여기에 정권이 바뀝니다. 저끼리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또 싸우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요나단이 또 처형돼서 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요때쯤에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요렇게 해서 사망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또 다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시대 때 요 아까 얘기했던 3차 포에니 전쟁이 또 일어나 가지고요. 요 뭐 전쟁 금지 시켰는데 이래 하다가 뭐 그래서 드디어 여기가 3년 동안 항전했는데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해 가지고 카르타고 땅에 소금을 뿌리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거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어요. 땅에 소금을 다 뿌렸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여기를 재건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요 뭐 아카이아 동맹 이런 이제 본토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최후의 독립운동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로마가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지우면서 이제 여기도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의 요나단이 사망하고 나서요. 이제 또 그 왕권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둘째 아들 시몬한테 갑니다. 첫째 아들하고 넷째 아들은 뭐 중간중간에 뭐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사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아있는 마지막 요 시몬 둘째 형한테 이제 그 정권이 넘어가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그거를 인정을 받습니다. 이 셀류코스 이 사람들이 시몬을 완전한 유대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분이 자꾸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약한 나라니까 여기서 뭐 돈 받아먹고 뭐 이런 일이 뭐 이래 복잡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됐다 그러고요. 시몬이 이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다 그래요. 종려나무.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종려나무 들어갈 때 막 흔들었죠. 그 장면이 연상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이 586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숱한 세월을 걷고
444년 동안 독립을 그 남의 나라 국민으로 살았는데 444년 만에 자기 나라가 독립국가가 된 거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래서 똑같이 종려나무로 흔들죠. 그죠? 그런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왕조 통치 영역이 이렇게 쫙 확장되는 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마카비 전쟁을 해가지고 요 영토가 요거밖에 없었어요. 유대가 되게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뭐 그 시몬이 요 오렌지색으로 되는 요빠, 그죠? 항구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야. 항구를. 그래야지 로마하고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요빠 이쪽을 먼저 정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힐카누스니 아리스토블루스 점점 넓어지죠. 완전 이게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의 최대 영토하고 거의 맞먹는 영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굉장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흥했던 그런 왕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시몬이 이제 그 유대의 이제 대제사장이자 왕으로서 계속 살았는데 사위에게 암살당합니다.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사위에게 암살당해요. 사위가 그 이둠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에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이 좀 약간 뭐렇게 해야 됩니까? 야망이라 그래야 됩니까? 야망이 있었어. 그래서 뭐 에돔 왕국을 좀 키워보겠다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제거하고 자기가 뭐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그 뭐 장인 어른이고 뭐 다 죽이 붙는데 딱 한 명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 아들이 그때 딴 지역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잘 수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진압을 하고 이제 그 왕위를 다시 이제 시몬으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요. 이제 힐카누스가 또 요거 하면서 이제 다스리면서 이제 요 사람은 특이한 게 이제 요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죠? 요 나와 있으면 분홍색이죠. 사마리아를 정복해가지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알렉산더가 사마리아에다가 성전 지어줬다 그랬죠. 그죠? 그 성전을 요때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가 재침공하는데 그때 이제 다윗 왕의 무덤을 털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땅 속에다가 묻지만 뭐 유대는 뭐 돌문으로 뭐 동굴 같은데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무덤을 열어가지고 3,000달란트를 뇌물로 주고 그 셀레우코스한테 막 가이석하면서 이렇게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여기 이제 그때 이제 종파 갈등이나 이런 게 생겼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뭔가 이렇게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한 힐카누스의 어머니가 옛날에 요 안티오쿠스 4세 요 미친 왕 이 사람 시절에 뭐 붙잡혀가 뭐 포로 시절로 뭐 지냈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포로였던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으라고 막 농성을 했다 그래요. 네 대제사장직 안 된다. 왜 그렇게 너그 어머니 그때 뭐 잡혀가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노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열받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두개파를 등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두개파를 이렇게 등용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때 이제 이두메 지역을 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두메 지역도 요 분홍색 지도 보면 이두메 지역도 점령하잖아요. 그죠? 현재 이제 강제 개종을 시킨 거야. 너가 그 유대교를 믿을래? 이사 갈래? 안 믿으면 너가 딴 데 보내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두메 사람들이 거의 강제 개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사망을 했고요. 사망을 했고, 이제 그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인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이제 요때부터 또 뭐 동생과의 관계 또 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요 요한 힐카누스 요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요 요한 힐카누스에서 자르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연결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덩어리가 좀 커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이제 최대한 가장 뭐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지금 뭐 시도는 했는데 오늘 이해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요 마카비 왕조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카비 왕조, 그다음에 헤롯 가문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가 등장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성전 파괴 이런 것까지 뭐 마지막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힐카누스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